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오늘은 이슈 토론으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김동연 제주민해총 이사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신용인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께서 자리하셨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4일에 헌법재판소에 판결이 있었습니다. 사실 너무 늦어지면서 각종 설들이 난무해서 대한민국 사회가 전체가 좀 불안했던 시기가 오랫동안 지속됐는데 일단 두 분께서는 그 간단한 소감부터 여쭤보고 싶은데 교수님은 그 판결 보시면 더 어떠셨습니까? 예, 사실 참 우리 사회가 그 12.3 그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 탄핵 찬반 엄청난 갈등과 분열을 겪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많은 진통도 있었고 그런데 어쨌든 이번 그 헌재의 결정으로 인해서 그래도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국가다. 예. 이걸 전 세계에 보여줬다는 점에서 저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헌재가 어쨌든 그 8대0 만장일치로 또 이 대통령이 비상계엄 행위에 대해서 이게 중대한 위헌 위법이다라고 판단했고 그러면서도 또 국회의 문제점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지적도 하고 그래서 이 공정성을 잃지 않았다. 예. 그래서 저는 헌법 수호의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면서도 어떤 국민 통합의 길을 좀 제시한 게 아니냐. 그래서 이게 사실 나라를 살리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살리는 결정이요? 다르게 나왔으면 정말 너무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와서 저는 굉장히 좀 안심이 되고 뿌듯하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판결을 할 테니 앞으로 좀 잘해 주십시오라는 아마 그런 그렇죠. 제안을 좀 한 것 같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이사장님께서는 보시면서 어떤 소감이 드셨습니까? 일단은 저는 이렇게 지극히 당연한 결정을 예. 이렇게 오래 끌었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예. 다만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저는 이번 결정이 결국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결국 어디를 지향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제 공화주의가 최저의 우리 삶을 지키는 최저의 어떤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결국은 우리 민주주의는 그 공화주의를 넘어서서 이제 공동체주의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에 대한 우리 삶을 그리고 민주적인 어떤 정치 제도를 어떤 식으로 발전시켜야 되는지 좀 질문을 좀 던진 게 아닌가. 그리고 예. 지극히 상식적인 시민들의 질문에 대한 당연한 답변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8대0은 예상하셨습니까? 예상했죠. 네, 물론 많은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그리고 지라시라고 하나요?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녔는데 밭글 뭐 이런 거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네네. 근데 아니 시민적 상식 그리고 헌법적 그 상식에 비춰보면 네.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오래 끌어야 됐는지 그 시간 동안 참 국민들은 네. 불안했던 것들이 있었고 두 분의 일치된 생각은 이번에 그 판결이 방향을 제시해줬다 우리 사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일치된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 방향에 대해서 그럼 정작 파면이 결정된 윤석열 이제 전 대통령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나오는 이야기들 보면 조금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좀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반응에 대해서 혹시 어떤 생각이신지 이건 이사장님께 먼저 여쭤보죠. 전 이렇게 뻔뻔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그 내란 사태,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과도 없죠. 그리고 예. 나라를 이 지경으로 몰고 간 그리고
비상계엄 이후에 나라 경제가 얼마나 망가졌습니까? 환율은 급등하고 있고요. 주식 떨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책임을 원인 제공이잖아요. 그러면 그럼 책임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겸하게 책임을 지겠다, 반성한다, 뭐 최소한 사과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는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고 자신의 어떤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자유와 주권 소를 위해 싸운 어떤 정의로운 싸움으로 지금 수사하고 있거든요. 2번의 메시지를 내놓는데 예. 그리고 청년들 감사하다라고 얘기하고 뭐 본인을 지지했던 청년들 예.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곁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있는데 전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빨리 빵 빼세요. 한남동에서 빨리 네, 빨리 나오시라는 방 빼세요. 말씀이신 거죠. 교수님도 사실 헌법재판소에 이렇게 판결이 나왔고 방향도 제시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반응을 보는 것이 앞으로 또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가늠자이기 때문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반응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반응을 떠나서 예. 기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법률가시고 예. 법조 베테랑이십니다. 근데 이 비상계엄 선포행위만 보더라도 완전히 법을 무시했고요. 예. 이 실체적 요건, 절차적 요건을 모두 다 결했어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이란 건 국가 비상사태에 선포해야 되는데 예. 윤 전 대통령이 주장이 다 맞다고 칩시다. 진짜 국회가 전행을 하고 뭐 줄탄핵을 하고 입법권이 남용되고 이랬다 하더라도 예. 이거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그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적인 틀 안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리고 비상계엄이란 건 이런 국가 비상사태 때 결국 병력을 동원해서 이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적인 그 최후적인 수단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 문제가 병력 동원해서 해결할 일입니까? 또 계몽령 얘기할 때도 한 게 계몽령이 비상계엄 그 요건에 됩니까? 국민 계몽하기 위해서 병력을 동원합니까? 이건 정치로 풀어야 되고 예. 정말 이게 문제라면은 간담회를 열든지 그것도 안 된다면은 개헌을 제시해서 정말 우리 이거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갔어야죠. 예. 그렇게 실체적 요건도 하나도 안 갖췄죠. 절차적 요건 어떻습니까? 국민의 심의 거쳐야 되는데 심의가 완전히 날림이에요. 그 어떤 부서 서명도 안 했어요. 그리고 뭐 헌법 깝깝하시죠? 보면은 헌법 보면은 국회에 통보해야 되고요. 예. 국회가 폐회 중일 때는 즉시 소집 요구를 해야 됩니다. 헌법과 개헌법을 보면 예. 통보했나요? 오히려 군경을 동원해 갖고서 막았어요. 그러니까 그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또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좀 안 된다는 절대 말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 그 다음에 나오는 그러니까 여기서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반응들은 예. 앞에 게 이해 안 되니까 그 다음 뒤에도 안 반응들. 됩니까? 그래서 왜 이랬을까? 정말 법률 전문가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해 불가하기 때문에 예. 그분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예측이 안 되고 예. 이게 감이 없습니다. 논평도 하기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 다 이해를 못했던 것이 법을 잘 알고 있는 분이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거에서 그러니까요. 이해를 못하잖아요. 조금만 짓궂은 질문 하나만 드리자면 그럼 법조계 안에 그 법상식에 어긋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꽤 있습니까? 아니 별로 없어요. 근데 저는 이번에 보면서 예. 진짜 국민들이 개몽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 쪽에 계신 분들이나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예. 관료 엘리트들 집단들이 예. 얼마나 시민들의 상식과 헌법적 가치와 무관하게 네. 소위 말하면 그런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그걸 국민들이 그 민낯을 다 봤잖아요. 지금 내란 공범 그러니까 야 저기 보세요. 그 국무회의라고 열렸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데 헌법에 반해서 네. 단 한 명의 관료도 그거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고 본인들은 단 했다고 한 명의 합니다만. 관료도 사표 내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저는 전원 사표를 사실 냈어야 되는 사안이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는 알겠습니다. 조금 더 얘기하면 거친 얘기들이 나올 것 같아서 어쨌거나 이 사회의 좀 모순들이 좀 이번 사태를 통해서 많이 드러났다는 생각들은 아마 다들 공감하실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야기 조금 넘겨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민심의 향방을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고위공직자가 어느 큰 행사에 가서 이야기를 할 때 그때를 좀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그 사례라고 한다면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4.3 추념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 당시에 뭐 추념사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좀 거센 비판이 그 현장에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제주에서는 좀 민심이 최근에 민심이 좀 어떤지에 대해서 좀 볼 수 있었던 바로미터가 아닌가 싶어서 제주의 민심은 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네, 사실 그 4.3 때 이제 고성도 오가고 막 비판도 오가고 뭐 험한 이야기들도 오가고 그랬는데 그게 꼭 제주의 민심이라기보다는 우리 한국 사회가 전체가 갖고 있는 지금 갖고 있는 그런 게 아닌가. 그리고 어쨌든 탄핵 찬반을 둘러싸고 격심한 어떤 갈등과 대립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 정치 양극화라는 것이 지금 정말 이게 준내전 수준으로 예. 아주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여파 속에서 뭐 이런 일들도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물론 여러 가지 지금 이번에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서 어떤 정부의 권위도 땅에 떨어지고 예. 또 많은 부분에서 비판을 받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굉장히 갈라진 그것이 좀 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여파들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영인 교수님은 갈등, 뭐 분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저는 그 갈등과 분열의 책임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도 도대체 이 내란의 공범의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추념식에 올 수 있죠. 지금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근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국민들 상대로 사과의 메시지를 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우선돼야 되고 그리고 내란 공범 한덕수 물러가라라고 고성을 질렀거든요. 뒤에서. 예. 저는 이제 앞좌석에서 그거 들었는데 뭐 이런 거예요. 그 앞에 있었던 분들도 다들 같은 심정으로 외치고 싶었을 겁니다. 다만 참았습니다. 이제 이 자리가 4.3 영령들을 추모하는 자리고 추념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을성 있게 들어줬는데 과연 지금 4.3이 뭡니까? 결국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어떤 제도 자체를 무시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무수한 저희 도민들을 학살한 사건이잖아요. 만약 비상계엄이 그대로 선포됐다고 한다면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누가 보장합니까? 그러면 과연 적절한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게 예. 지금 보면 그게 국민들의 민심이에요, 정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제주도가 여순과 함께 우리나라 계엄의 첫 번째 네. 사례였었기 때문에 도민들께서 받아들이는 그 계엄이란 단어가 좀 남달랐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지역마다 이 이슈와 관련해서 조금씩은 이제 그 생각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제주 지역 민심까지도 한번 좀 여쭤봤습니다. 다만 지금 제주의 상황은 전국적인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두 분의 말씀이셨던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탄핵이 됐고 그다음에 또 이제 조기 대선도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다만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은 지난 윤석열 정부와 좀 교감했던 제주 공약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정부가 출범하면서 제주에 대해서 공약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지난해 10월 제주에서 열린 민생 토론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또 여러 약속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 제주 입장에서는 이 공약과 약속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사실 공약이 말 그대로 빌공짜가 된 경우도 있었지만 또 추진이 됐던 것들도 있었고 지난 10월에 민생 토론의 약속들 중에서는 꽤 유의미하다라는 평가들이 좀 많았던 것들도 있어서 앞으로 그 부분이 어떻게 좀 진행될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 이사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윤석열 씨의 공약은 예. 이제는 뭐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죠.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조기 대선 국면에서 예. 제주 지역의 어떤 현안 문제라든지 그리고 제주 지역의 어떤 미래를 위한 밑그림을 어떻게 그려나갈 것인가라고 한 협의를 해야 될 겁니다. 다만 이제 당시 이재명 후보 당시에 예. 이재명 후보가 왔을 때의 공약도 있고요.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였을 때 공약 중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공통적으로 보면 환경과 관련된 공약들은 예. 두 후보가 모두 공약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약들은 앞으로 지금 계속해서 현안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통된 가치이기 예, 때문에 차근차근 정리를 해야 될 거예요. 예. 그런 점에서 좀 제주도도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각 후보 캠프에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좀 제시도 하고 예.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겠죠. 앞으로 그 약속들이 그냥 다 없던 일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추진할 수 있는 동력조차가
좀 예, 예.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기 대선이 꾸려지게 되면 조기 대선 하게 되면 차기의 대통령 차기 정부에서,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봐야 되겠죠.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 뭐 여러 약속들이 있는데 그럼 사람이 하나 바뀐다고 해서 그 약속들까지 다 날아가느냐 이런 또 질문들을 할 수가 있으니 사실 이게 사람이 바뀌는 수준이 아니라 물론 이제 이 조기 대선이 이제 열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뀐다면은 사실상 거의 백지화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그래요? 같습니다. 그렇게 예. 봤고 다만 이제 저는 우리가 이번 이제 조기 대선이 열리면서 예.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하나 있는 게요. 지금 개헌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 예. 예. 어쨌든 아마 이번 대선에서 각 대통령 후보들이 개헌 공약을 내세우고 아마 당선이 되신 대통령은 어떤 형태로든지 개헌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87년 체제 갖고는 안 된다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주도에서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예. 우리가 할 것이냐. 저는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원래 꿈꾸던 게 있습니다. 개헌을 하게 된다면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소위 연방제 수준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아, 예, 예. 예. 이거를 우리는 공론화해서 공약 요구할 필요가 있겠다. 아. 예. 우리가 항상 뭐 예를 들면 기초자치를 어떻게 좀 부활하려고 해도 뭘 하려고 해도 항상 중앙정부의 태클이나 예. 항상 그 국회 여기서 좌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정말 정치, 행정 분야에 대해서는 고도의 자치권을 누릴 수 있는 이걸 얘기하자. 그리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주장하기보다는 이제 지방 분권 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높으니까 정말 연방제 수준의 지방 분권을 예. 제주도가 선도하겠다.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선도해서 지금 전국으로 퍼지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제주도가 선도할 테니 나머지 지역들도 좀 힘을 실어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지방 분권 주장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공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헌법에다가 요번에 연방제 수준의 그 고도의 지방 분권,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특별자치도의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를 놓는다면 예, 예. 우리 제주도의 역사에 새로운 어떤 길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이번 예. 개헌 논의에 우리가 좀 적극적,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개헌 얘기, 그러니까 개헌이 이번에 다뤄야 되느냐 마느냐 갖고도 좀 싸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헌을 하더라도 지금 권력구조 개편 쪽에만 관심들이 많이 집중이 돼 있는데 그 안에다가 우리 제주가 좀 그동안 꿈꿔왔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먼저 요구를 하고 관철시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지금 예를 들면 헌정회라든지 그런 쪽은 예. 권력구조 개편뿐만 아니라 지방분권도 얘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연대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제주도가 이 기회에 예? 물 들어올 때 노져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기회에 이 수건 사업을 이룰 수 있는 거니까 네. 오히려 이런 부분에 저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정 부분 저도 동의를 하는데 예. 그러니까 일단 지금까지는 개헌은 뭐 우원식 의장이 대통령 선거와 같이 국민투표를 하자. 같이 하자라고 예. 제안했는데 저는 그건 불가능할 거라 보고 그리고 개헌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돼요. 국회만 개헌에 관련된 아젠다를 가져갈 수는 없죠. 시민들이 같이 참여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함께 참여해야 되는데 그럼 아까 신용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기 정부에서 차기 예. 대통령이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할 텐데 지방 분권이라고 하는 건 이제 앞으로 정말 우리 국가를 위한 중요한 과제예요. 그렇죠. 연방제 수준의 자치권이니까 그건 그 자치 입법권 같은 게 고도의 자치 입법권이 보장되는 예. 지방 정부 그리고 자기 결정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네. 자치 법률을 제주도가 예, 하는 거죠. 제주도의 사무회관에서는 배타적, 정권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헌법에 규정을 해놔야죠. 그러니까 그 총론에는 동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두 분 다. 다만 이제 시기상으로 이사님께서는 지금 당장의 개헌은 근데 불가능하다. 준비는 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매일 막히는 게 결국 그런 거예요. 우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이라는 게 자기 결정권의 문제잖아요. 예. 자기 결정권이 없어요, 지방 정부는. 그렇죠. 그리고 제주도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거의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번 만약에 개헌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까 신용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도적으로 예. 할 필요는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초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제주도에서 가장 강하게 이번 대선과 관련해서 요구하게 될 사항이 아마 기초자치단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추진과 관련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다들 아시겠지만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주도정에서는 얼마 전에 그 도의회에서 우영훈 지사가 답변하는 것을 보니
7월에는 이 부분을 도입할 수 있지 않겠느냐. 차기 정부에서 이런 희망 섞인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봤었는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추진은 좀 어떻게 흘러갈 것 같습니까? 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같은 분위기면. 아 그래요? 예, 지금 쉽지 않은 분위기고 일단 이 이슈 자체가 그러니까 대선이 모든 이슈를 잡아먹는 블랙홀이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인수위 없이 정부를 구성할 수밖에 없어서 예. 7월에 이게 된다? 그러면 이제 장관도 바뀌어야 되고요. 관련 소관부처 장관도 바뀌어야 되고 그럼 뭐 업무 파악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7월에 된다? 그건 저는 뭐 시기적으로도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일 것 같고. 일단 시기적으로는. 시기적으로. 그리고 이제 초기에 아까 신영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개헌 이슈를 가지고 의제를 공약을 내세우면 집권하자마자 개헌 관련 논의들이 보물처럼 쏟아지게 될 텐데 그럼 그게 블랙홀이 돼요. 그럼 그럴 때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라고 하는 것도 중앙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작은 문제고 되게 지역적인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신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 분권과 지역의 자기 결정과 관련된 문제에서 개헌과 관련해서 이런 문제를 녹여갈 수 있는 방향성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냥 이것만 떼어놓고 뭐 주민투표를 해서 하겠다? 저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영훈 도정에서도 아마 그 양쪽 진영의 공약으로서 이 부분을 좀 반영해 주기를 아마 앞으로 요구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럼 가능성 7월이 아니라면 그래도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세요? 저는 지금 일면 장관 바뀌지만 정부는 정권은 바뀌지만 그 관련된 관료들은 거의 그대로잖아요. 그동안 관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고 제주가 갖고 있는 어떤 논리적인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는 비판들이 많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제주도에서 이 부분 굉장히 강하게 요구를 할 것 같긴 한데. 그렇긴 한데요. 저도 사실 김 이사장님과 좀 비슷합니다. 일단은 아까 저는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될 거라고 봐요. 장기적으로는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7월에 한다는 거는 지금 물리적으로 너무 어렵지 않는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헌 논의가 본물처럼 터져 나오면은 정말 밀릴 거고 그리고 만일에 개헌에서 우리가 뭐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면은 이제 중앙정부 눈치 보지 않고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길도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볼 때 개헌 논의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고 개헌 논의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마무리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기초자치 문제도 논의되고 진전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순서상으로 개헌 논의에 일단 본물처럼 터져나올 때 우리는 들어가고 거기서 노력해서 혹시 안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기초자치 부분이라도 추진하는 것이 한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정에서는 그래도 7월에는 해야 원래 목표가 다음 지방선거에서의 도입 아니었겠습니까? 아마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반대로 두 분의 말씀에 반대로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만약에 이게 큰 개헌 논의 속에서는 좀 지역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면은 만약에 새 정부의 수장과 어느 정도의 교감만 이루어진다면은 이 부분은 좀 쉽게 또 갈 수 있는 부분 아닐까? 먼저 그거는 두 분 다 전혀 아니라고 보십니까? 그래도 지금 시간상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하기에는 여러 이게 주민투표도 거쳐야 되고 주민투표 이후에 그 법 개정 작업과 여러 정비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지방선거가 뭐 거의 1년 남지 않았습니까?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내년은 좀 어렵고 한 2030년 정도를 목표로 해서 풀어가는 게 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리적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같은 생각이시나요? 네, 같은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뭐 제주 도정에서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먼저 여쭤봤고 아까 두 분의 말씀처럼 이제 정부가 완전히 바뀌게 되기 때문에 이전 정부의 공약은 백지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들을 공통적으로 해주셨지 않습니까? 제주의 현안 중에 가장 큰 것이 제2공항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지난 그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양 진영의 공약을 살펴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제2공항의 조속 착공을 갖다 약속을 했었고요. 다만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유력한 후보군 아니겠습니까? 이 당시에는 근데 제2공항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좀 갈등이 좀 심한 부분이었었고,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도 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뺐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또 이번에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양쪽에서 원하는 부분들을 공약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니까.
이번에 쟁점이 되겠죠 아마? 될 텐데 이미 이 여론조사 결과가 있잖아요. 예. 그걸로 저는 이제 상황이 이미 종료가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종료가 되지 않고 지금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건데 예. 지금 차기 정부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환경적 변화도 있고 예. 관광적 패턴의 변화 그리고 환경적인 문제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력 환경 영향 평가에서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는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제2공항 건설 계획 취소를 포함한 예. 원점 재검토, 아, 원점 재검토요?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예. 그래야 뭐 이런 부분의 갈등도 좀 원만히 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국토부에서는 고시까지 한 상황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 고시가 나갔지만 예. 이렇게 해서 추진된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엄청난 갈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중앙정부 입장에서야 제주 지역에서 갈등 상황들이 뭐 지역적인 뭐 지방에서 어떤 갈등 상황이라고 치부할 수 있겠지만 네. 제주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거 이런 식으로 풀어가면 안 되거든요. 국토부도. 그러면 이 속도 조절을 포함한 예. 또는 나중에서는 이제 제2공항 건설 계획의 철회를까지도 감안한 원점에 다시 한번 좀 재검토하는 그런 수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찬성하시는 분들께서는 조속 착공을 다시 한번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양쪽 진영에 요구를 할 것이고 반대하셨던 분들께서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뭐 전 대통령, 이 정부가 지금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이사님 말씀처럼 원점 재검토를 하자는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좀 풀어나갈 거라고 보십니까? 조기 대선에서 일단 쟁점이 될 거고요. 예, 당연히 제주 지역에서는 되겠죠. 될 수밖에 없고 사실은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도 또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양쪽에서 그럼 뭐 양쪽이라고만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 후보들이 나올 건데. 여러 후보들이 나올 텐데 예를 예. 들면은 뭐 꼭 특정 정당을 지적해서 얘기하기보다는 예. 이 제2공항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하는 후보도 있을 거고 예. 아마 뭐 원점 재검토를 얘기하시는 후보도 있을 거고 네. 또 예를 들면 어떤 후보는 도민 갈등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하겠다 하면서 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후보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느냐가 일단은 좀 상당한 변수가 될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는 예. 일단은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도민 갈등이 최소화되고 이게 사실은 제주도민의 어떤 미래의 문제 아닙니까? 예. 미래 비전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미래에 우리가 그 당할 고통도 우리가 당하는 거니까 이거는 제주도민이 손으로 결정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차기 정부에서는 이 예. 문제를 정말 도민 투표를 통해서 그게 제일 확실하잖아요. 도민 투표를 통해서 가부를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민이 뜻에 따라서 가면은 그거는 민주적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공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차기 정부에서는 저는 도민 투표를 해서 이거를 딱 갈등을 마무리하는 예. 예. 그런 것 과정을 좀 겪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과정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원론적인 부분까지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겠으나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은 제주도지사도 주민투표와 관련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차기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도지사 입장이 바뀌지 않으면은 요구조차 하나 아니 도지사 요구가 바뀐 게 아니라 오영훈 도지사는 자기한테 권한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저도 지금 도지사가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예. 권한이 없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차기 정부에서 만약 대통령이 잠시만요. 근데 권한이 없다고 해서 요구도 못하는 상황은 아닌데 그러니까 왜 이거 그걸 다른 거죠. 못하느냐는 얘기를 하잖아요. 오영훈 도지사는 자기가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네. 그게 자기의 책임이 아니다.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그동안 우리 꾸준하게 얘기했던 게 그러면 국토부에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라는 겁니다. 그 요구조차 안 했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 거고. 예.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국토부 장관이 이 관련해서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차기 정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결정이 나면 주민투표는 할 수 있을 것이다. 예. 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까 좀 세 가지의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사실 어느 정당들인지는 정확히 알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어느 정당이 집권하느냐에 따라서 제2공항 문제는 다르게 흘러갈 수 있을 많이 것이다. 다르게 흘러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두 분 다 쟁점은 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특히 제주 안에서는. 그렇죠. 예. 제2공항 외에도 사실 다양한 제주 안에 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번 조기 대선이 이제 6월에 벌어지게 될 텐데 그때까지 좀 다뤄줬으면 하는 공약 혹은 우리가 꼭 이 부분은 요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공약들은 어떤 게 있으신지 먼저
일차적으로 환경 관련된 환경. 예, 환경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예. 쓰레기에 대한 문제들, 그다음에 바다 환경이 자체가 굉장히 좀 심각하게 상황에 달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환경과 관련된 공약, 제주를 정말 대한민국의 보물섬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예. 환경과 관련된 공약들이 좀 주시됐어야 되고, 아까 제2공항 문제는 반드시 들어갈 거고요. 4.3과 관련된 문제도 필요하죠. 뭐 가족관계 특례라든지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개정돼야 되는 부분, 뭐 정의 조항들, 예,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시정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이번 조기 대선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지만, 예. 전 놓치지 말아야 될 이슈가 지방 분권에 대한 이슈입니다. 지방 왜냐? 분권. 예. 예. 그래서 그 지방 분권과 관련된 이슈들 중에서 제주도가 어떤 걸 요구해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강력하게 좀 이번에는 정리를 해서 각 그 후보 진영에 예. 그래서 그걸 만들어야겠죠. 아까 고도의 자치권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보장 뭐 이런 부분들도 포함될 수 있겠지요.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그렇게 해야 될 때 결국 제주 지역의 문제들을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들이 마련될 수 있다. 그러니까 뭘 하나를 뭐 예산망이 달라거나 어떤 시설을 달라거나 기관을 달라거나 하는 어떤 지역적인 문제보다는 큰 틀에서 좀 여러 가지 고민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 지방 분권 네, 그 이야기를 문제,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사장님께서는 당연히 4.3 관련된 공약도 더 요구하실 거라 생각했었는데. 예. 그 사상 관련된 특별법도 개정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예.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이나 이런 부분도 필요하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짧게 해주셔서 제가 네. 깜짝 놀랐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번 조기 대선에서 제주도에서, 그러니까 제2공항 외에도 여러 가지 그 요구할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약 관련된 것들. 다뤄줬으면 하는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저도 이사장님하고 참 입장이 비슷하세요? 같은데요.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권한을 달라는 걸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환경 문제가 됐던 뭐 지역 경제 활성화 문제가 됐던 여러 가지 우리 행정체제 개편이 문제가 됐던 이걸 제주도민의 손으로 해야 되는 게 그게 사실 원칙이고 맞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그게 안 이루어져서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런 것들을 제주도민의 손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권한을 달라. 예. 결국 그렇게 권한을 주기 위해서는 사실 법률만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주특별법을 갖고 해봤지만 한계가 있고 결국 헌법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그 헌법적 지위를 보장을 해야 되거든요. 연방제 수준 자치권을 갖는 그걸 강력하게 저는 요구하는 게 진짜 필요하다. 그래서 그 공약들을 받아내고 그 다음에는 헌법이 그렇게 개정이 된다면은 제주도는 이제는 중앙정부한테 하소연하고 중앙정부 눈치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예. 제주도민의 손으로 야 우리 환경 문제 어떻게 풀어갈 거냐, 우리 진짜 지역 경제 문제 어떻게 풀 거냐, 행정체제 어떻게 바꿀 거냐, 예를 들면 또 선거제도는 어떻게 할 거냐, 예. 그런 것들을 정치제도로 어떻게 바꿀 거냐는 거를 제주도민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아예 그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이 예. 부분을 강하게 주장해야 된다.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대통령 선거 후보의 입에서 꼭 나올 수 있도록. 나와줘야죠. 공약으로 나올 수 있도록. 예. 특히 주요 정당 후보들이 다 나올 수 있으면 더 좋죠. 예.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앞으로 큰 동력이 돼서 계속 제주도에서 그게 이슈화 될 거고 예. 각 정당들 개헌할 때는 그걸 반영을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제주도는 정말 새로운 어떤 역사를 쓰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예. 굉장히 지금 중요한 기회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저는 놓쳐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두 분께서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지방 분권인데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그 대통령 후보들, 그러니까 뭐 몇몇들이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좀 관심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저는 그렇게 가는 게 시대적인 소명에 응답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내란 사태 이후로 벌어졌던 그리고 광장에서 외쳤던 시민들의 목소리가 뭐냐면 민주주의의 주인은 국민이다라는 거잖아요. 결국 그런 원칙적인 목소리들이 이제 쏟아 나올 거니까 예. 그런 부분들에서 각 후보들이 대답을 해야죠.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 후보 공약들을 제가 조금 이렇게 뽑아서 보고 있는데 그 지방 분권과 관련해서는 조금 막연하지만 그래도 공약을 했던 분이 있고 그다음에 관련된 공약 자체를 아예 이 10대 공약 안에 넣지 않았던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그 각 정당의 성향들을 반영한다면 비슷한 좀 패턴들이 벌어지지 그렇지는 않을까.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예를 들면은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예. 아예
지방분권 개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놀라운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지방분권 개헌을 주장하고 그런데 항상 소극적이었는데 이번에는 권력구조 개편, 지방분권 개헌 아예 대선과 동시에 하자 예, 뭐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도 뭐 소위 대선과 동시 국민투표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만 예. 대선 주요 후보들이 공약을 내세우고 대선 후엔 조속하게 개헌을 하자 그러고 지방분권을 또 강조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양대 정당이 지방분권을 다 강조하고 공감하고 개헌하자는 거는 진짜 우리 헌정사상 거의 최초의 상황이라고 보는데 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고 그런데 예를 들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도 원론적으로는 공감을 하지만 예. 이게 전국적 차원에서 실시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제주에서 선도적으로 하자. 그래서 그 효과가 좋으면 2차 개헌 때 전국적으로 확장하자 그러면은 그런 논리는 뭐 중앙에서도 안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제가 볼 때 예.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논리니까 우리가 이 기회를 예. 놓치지 말아야 된다. 교수님께서는 지금 이 지방분권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혹이라고 보고 그렇죠. 계시는데요. 양대 주요 정당이 지방분권에 다 공감을 하고 하자라고 주장한 거는요. 예. 아마 제가 볼 때 헌정사상 최초일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일 때 예. 우리가 자 예. 지방분권을 선도하는 위치를 제주도가 예. 가져가겠다. 도와달라. 힘써달라 그러면 아마 그걸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기회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 선거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죠. 이제 2달여밖에 남지가 않은 상황이고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은 1달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럼 그 안에 어떻게 잘 반영시킬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머리를 잘 써야 될 것 같은데 아까 교수님께서는 그걸 도정 차원에서 접근해서 좀 요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신 것 같아서 도와 도의회가 일단 나서야겠죠. 예. 도와 도의회가 일단 나서서 우리 제주도민 안에 적어도 4월 한 달 동안에 공론화 작업을 어느 정도 하고 예. 그리고 제주 지역에서 지금 어쨌든 원내 정당이 7개 제주 정당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7개 정당이 공약 요구를 해야죠. 그렇게 해서 제주 전도민의 바람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면은 대선 후보들이 그 공약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빠르게 지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는 게 원론적이었는데 시기적으로 볼 때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을 거고. 근데 좀 네, 현실적인 부분을 자꾸 현실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하지 같아요, 않을 지금. 거고, 아마 각 도당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예.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이런 여론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개인될 수 있도록 예. 압박하는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혹시 그 외에도 좀 교수님께서는 좀 이번에 공약으로 좀 다뤄줬으면 하는 부분들 혹시 다른 거 생각하신 거 있습니까? 4.3 부분에 대해서 예.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4.3이 그리고 사실 그 이번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왔을 때 영무원 얘기를 할 때 제가 그거는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화해와 상생이라는 이런 제주 정신이 우리나라가 지금 극단적인 갈등과 대립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이런 걸 풀 수 있는 하나의 모델도 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4.3을 좀 국가 차원에서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데 4.3 정신, 제주 정신을 좀 반영할 수 있고 반영이 정도가 아니라 그 정신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예. 그런 어떤 작업들을 하도록 그런 걸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은 차기 정부에서는 글쎄 좀 늦어질 수는 있겠으나 정명을 잃어가는 그 단초까지는 좀 놔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 방향에 있어서도 예. 4.3 정신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 작업까지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대선이 이제 공식화되긴 했으나 아직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 총론적인 부분에서 얘기를 좀 많이 나눠보고 있는데 지난 대선 때의 그 공약들 중에서 공통적인 부분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같은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아마 무리 없이 이번에도 공약으로 좀 반영되지 예, 않겠습니까? 들어가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관심 가는 것이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 이제 6월 3일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나면 그 다음엔 또 내년에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좀 예정이 돼 있거든요. 네, 네. 보통 선거 준비하시는 분들은 1년 전부 이미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그 제주의 정치 지형에도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들을 좀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대선 이후에 1년도 안 돼서 벌어지는 선거기 때문에 이게 그 흐름이 이어가지 않을까 혹은 뭐 다른 또 영향들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들도 하는데 어떻게 좀 진행될 것 같으세요? 근데 1년이죠. 영향력이 있겠죠. 예. 근데 이제
정치는 생물이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다만 대선이 치러지면 지방선거의 시계도 굉장히 빠르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네. 이미 뭐 어떤 후보들이 준비하고 있다, 어떤 캠프가 꾸려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는 거 보면 아, 캠프가 벌써 꾸려졌습니까? 뭐 캠프 조직들이 뭐 외곽에서 꾸려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거든요.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들리고 뭐 조직을 확인하고 있다, 예. 이런저런 얘기가 들리는데 다만 이제 대선 결과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도지사부터 시작해서 도의회까지도 그 영향들이 네. 다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예, 예. 보시는 겁니까?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만 말씀하신 대로 예. 대선을 치르고 나서 1년 남짓한 기간에 이제 지방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예. 아마 대선 결과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제 관전 포인트라면은 어쨌든 지금까지 지방선거는 이제 민주당이 상당히 그 우세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환경이 바뀔 수 있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관전 포인트일 수 있는데 예. 그것도 역시 대선 결과에 좌우가 많이 될 것 같고 네. 어쨌든 저는 이런 지방선거를 보면서 좀 아쉬움이 있다면 이게 원래 선거는 정책 선거를 해야 되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항상 인물 선거로 갑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예. 정책은 오히려 뭐 대동소이하거나 좀 사라져 버리고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었고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 때는 정말 출마자들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공부 많이 하시고 예. 생각 많이 하셔서 제주의 미래 비전을 예. 그냥 제대로 좀 제시하는 그런 후보들이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우리 도민들도 좀 너무 인물 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괜당 예. 따지지 말고 네. 이번만큼은 굉장히 원론적인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예. 그런 제대로 된 제주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예, 그런 후보들의 좀 관심을 갖고 좀 찍었으면 좋겠다. 예. 예, 저는 그런 소망을 좀 갖습니다. 원칙론을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하신다는 건 참 그게 원칙이지만 쉽지 않다는 쉽지 뜻을 않죠. 지금 표현하신 것 같아서. 어쨌든 그런 후보들, 그러니까 그런 후보들이 좀 예. 좋은 후보들이 많이 좀 나와주고 또 정말 그런 좋은 지도자가 이 지방선거를 배출돼서 예. 제주도가 정말 한 단계 도약되는 예. 그런 게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좋은 후보들이 많이 나와줬고 또 좋은 후보가 당선이 돼서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예. 벌써 누가 움직인다라는 설들은 좀 많이 다니고 있죠. 근데 그 설들도 보면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만한 설들도 좀 많이 있는 모양이죠. 구체적으로는 안 물어보겠습니다만. 네, 그렇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탄핵의 여파가 지금 이제 아직까지는 탄핵 정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탄핵 선고가 마무리된 시점이고 이 탄핵의 여파가 내년 지방선거까지도 쭉 이어져 갈지 혹은 그 안에 큰 변화가 있을지 그 부분도 좀 예측해 본다면은 어떠실까요? 탄핵의 여파는 그렇게 오래 안 갈까요? 탄핵의 여파는 아마 이번 대선에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예. 대선에서 정리가 되고 아마 지방선거는 그 정리 연장선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어쩌면 탄핵의 여파가 어떻게 가느냐는 이번 대선에서 예. 결정 날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뭐 윤석열 의원 같은 경우는 2년만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 뭐 이렇게 하였는데 이 탄핵 국면에서 이 내란 사태 국면에 대해서 국민들이 똑똑히 봤어요. 정치인들의 태도를 안 잊을 겁니다. 그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잊지 않을 거라서 예. 지방선거까지도 분명히 갈 거고요. 그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까지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보통 이제 취임 초기 대선이 있고 나서 취임 초기에 치러지는 선거는 여당이 좀 유리하다는 평가들이 많았었잖아요. 아마 이 사례가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글쎄 그 1년 안에 또 어떤 그 변수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그 흐름들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측들도 좀 해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사실 그 지방선거에서는 지금 이미 뭐 움직이셨던 분들도 많이 계신데 지금 이 탄핵이라는 또 변수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또 어떻게 우리에게 또 영향을 미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이 있는 분들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 혹시 뭐 돌아다니는 이야기들 많이 못 들으셨습니까? 설들은 많죠. 근데 아직은 좀 방송에서 할 만한 카더라라는 소식들은 많습니다. 저희 일단 예.
국민의 다수가 탄핵에 대해서 찬성을 했고 예. 헌법재판소가 어쨌든 전원일치로 내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 탄핵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노골적으로 반대를 하거나 또는 어떤 그 윤 전 대통령의 행위를 옹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어려울 겁니다. 그거는 설 자리가 없고 제가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보수와 진보 이 정치 양극화 현상은 팽배하기 때문에 계속 갈 것이다. 예. 근데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잘 결국은 계속 대결 구도로 가더라도 너무 극단적인 분열과 갈등으로 가지 않고 대화와 어떤 타협의 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예. 그걸 어떻게 복원해낼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마무리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시간을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총론적인 이야기들을 좀 많이 나눴고 앞으로 이제 그 대선 과정이 진행되면서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각 당에서 세부적인 공약들이 나올 거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하고 또 어떤 부분들을 더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으로 두 분께 좀 한 말씀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계엄 사태 그리고 탄핵 정국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 그리고 앞으로 좀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소망까지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죠. 한국의 민주주의가 살아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민주주의가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그 민주주의를 위기에서 끌어낸 것은 결국 국민들이었습니다. 정치인도 아니고 관료들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국민의 힘으로, 광장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거죠. 저는 그게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피로써 이루어진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동참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주의는 더 이상 국회와 청와대와 용산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가슴에 광장에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민주주의, 더 많은 광장의 함성들을 정치인들이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 더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또 목소리가 더 커져야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예. 자, 교수님께도 마지막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했고요. 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탄핵 찬반 갈등으로 지금 굉장히 심한 갈등을 겪었지만 이제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왔고 다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하고 다시 헌법 1조의 가치를 우리가 공감하고 그 가치 속에서 탄핵 찬성 국민과 반대 국민이 하나가 돼서 예. 진정한 민주공화국, 참된 민주공화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좋겠습니다. 예, 이 사회의 그렇게 갈등들이 돼야죠. 그러면 좀 많이 사그러들 텐데 말이죠. 자, 오늘 두 분과는 말씀 이야기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앞으로 좀 세부적인 얘기들 더 나오면 그때 모시고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이 12.3 내란 사태로부터 파면까지의 123일 그 혼란을 수습해낸 것은 민주주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 나은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또 한 번의 선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정과 회복을 위한 첫 걸음이자 새 정부를 위한 중요한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앞으로 관련된 이슈들 저희도 성실히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기획 이슈 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